엘리트 제국의 몰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엘리트라는 용어는 대중에게서 거의 잊혔다. 그러다 동유럽 블록이 무너지면서 첫 번째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언론만이 아니라 정치가 사업가들까지 벼랑간 엘리트의 장점을 칭송하면서 엘리트의 귀환을 재촉하자 이들이 공공연하게 잘난 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후 4개국이 독일을 지배하던 시기가 끝나고 독일은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 제약이 없는 강한 국가로 성장했다. 지배 엘리트 계층 다수는 나치 정권의 범죄에서 기원한 엘리트라는 용어의 꺼림칙함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고,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과거사가 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제 공격적으로 엘리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시간이 흘러 고등교육 우수 프로그램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사실 정치인들은 사회당이나 녹색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던 엘리트라는 단어로 굳이 전체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대학이라는 말은 빠르게 익숙해졌다. 엘리트는 적어도 언론과 대중에게는 확실히 긍정적인 용어가 되어갔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이 긍정적인 태세는 불과 20년 만에 끝나버렸다. 금융위기 이전 급증한 관리자 급여나 수차례 반복된 탈세 스캔들 등으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금융위기 이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지배 엘리트의 핵심 공약과 시장의 완전한 자유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본적 정당성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거나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여러 분야에서 엘리트의 명성은 심각하게 침몰했고 대중의 진심 어린 분노가 이들을 향하기도 했다. 엘리트들에게 이 같은 전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다. 여전히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봉하는 이들은 달리 대안이 없는 데다 대중의 반감은 그저 무지나 비뚤어진 감정의 발화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전 연방재무장관이자 SPD 총리 후보였던 페어 슈타인브리크는 2017년 11월 초 다음 인터뷰를 통해 이것이 왜 오판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현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소위 엘리트들을 비난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도 숙고하지 않으려 한다. 대단한 무지다. 대표적인 엘리트 정치인 중 하나인 슈타인브루크가 이러한 무지를 언급했다는 것이 놀랍긴 하지만 사실 그는 핵심을 찔렀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지금까지도 대중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대중의 고충을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이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말 독일에서 약 3,500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튀링겐과 작센에서 공장 3개를 매각 또는 폐쇄하기로 한 지멘스 이사회의 결정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다가 공장 중 하나는 연방선거에서 극우당인 AfD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괸릴리츠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60억 유로의 이익과 배당금 30억 유로의 창출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불러올 계획이었음에도 이사회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시 SPD 총재였던 마르틴 슐츠의 비판에 대한 지멘스 CEO 조 캐저의 공개 대응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는 시장 제약이라는 사업적 운영 차원에서만 논쟁을 끌어나갔을 뿐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미넨의 안전보장회의에서 그는 괴를리츠 공장 폐쇄를 두고 디지털화로 예상되는 결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소한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이유에 대해 그가 어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주식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죠. 빈민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의 삶과도 완벽하게 괴리된 그의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엘리트와 대중의 거리는 최근 수십 년간 점점 더 멀어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부 혹은 소득 차이와 관련이 있다. 아무리 느슨하게 보더라도 엘리트층 대부분의 월 수입은 1만 유로 단위 이상으로 전체 소득자 중 최상위 1%에 속한다. 게다가 그들은 대개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지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자다. 이들의 일상 또한 일반인과는 공간에서부터 격리되어 있다. 건강이나 자녀 교육 같은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없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흔히 다루는 것처럼 사립학교가 엘리트층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언론과 인터뷰한 독일 엘리트층 자녀 중 독일이나 해외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8명이었으며 다른 사립학교, 특히 발도르프 같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14명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독일 학생 수는 관련 모집기관의 보고서와는 상반되게 몇 년 동안 2,000여 명이라는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영국 기숙학교의 외국인 학생 27,200명 중에서 엘리트층 자녀는 1,930명에 불과했다.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엘리트들은 대개 도시의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 자녀들이 양호한 조건의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김나지움에 진학하는데 학부모들은 질적 수준을 보고 해당 학교를 선택한다. 이는 대학을 고르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엘리트들은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한편 엘리트층에서 거의 3분의 2를 부르주아 또는 중산층 출신이 차지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위로 고소득 및 부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아왔다. 독일 연금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상속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억 유로 이상이 상위 2%의 엘리트에게 돌아간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최근 연구에서 그 규모를 연간 4천억 유로로 예측한다. 상위 5%의 평균 상속액은 약 25만 유로, 하위 5% 평균 상속액은 1만 2천 유로에 불과하다. 이들은 물질적 유산에 더해 좀 더 나은 교육 여건, 커리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사한 삶의 습관을 갖추고 있다. 재물을 가장 덜 필요로 하는 이들이 더 많은 재물을 상속받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삶의 상황과 독점적 주변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특히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두고 점점 더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 세상을 갈수록 더 위에서만 내려다보고 판단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2017년 말 한 정치 토크쇼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 11월 9일자
마이 브리트 일러 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독일에서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하나인 클라우스 클레버가 일장 연설을 하고 나자 지그마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뜻밖의 날카로운 어조로 클레버를 공격했다. 가브리엘은 트럼프가 있기 전에도 모든 관련 매체에 가짜 뉴스가 존재했으며 실제로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한 사담 후세인의 대량 학살 무기와는 별개로 모든 이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금융 자유화라는 신화를 짚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클레버가 반박하자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엘리트와 엘리트 언론에 대한 신뢰가 불러온 결과를 이야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치 경제 분야 엘리트나 언론 엘리트층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전 엘리트들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믿지 않죠. 우리는 트럼프가 가짜 뉴스의 발명가라고 착각하는데 그 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므로 금융 자유화를 하기만 하면 모두가 부유해지고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엄청난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를 침공하고 사담 후세인도 체포해야 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주변을 어슬렁거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트럼프가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죠.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언론 엘리트들의 시각뿐 아니라 최고 권력자 바로 아래에 자리한 많은 언론인들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여전히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없다는 언론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또는 제레미 코빈의 선거 대결을 둘러싼 거대 언론의 논조를 살펴보자. 코빈은 선거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이상만으로 영국 노동당을 망가뜨린 미추광이로 묘사되었다. 그러다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반대 결과가 나오자 몇몇의 일부 언론은 좀 더 객관적인 논조로 회귀했다. 이는 샌더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를 누를 수 있는 후보는 클린턴이 아닌 샌더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직 클린턴만이 트럼프를 누를 유일한 인물이라는 나팔을 불어댔다. 두 경우 모두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 탓에 보통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자신들이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트럼프가 승리하고 노동당이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인을 두고 광범위하게 토론을 벌이는 일은 없었다. 비판적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주류 언론은 러시아 해커들이 선거운동에 미친 영향이나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가짜 뉴스가 가져온 영향과 같은 2차적 요소에만 집중한 채 마치 자신들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했던 양 선전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샌더스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고 클린턴은 트럼프보다도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그 어떤 자유주의 미국 언론도 언급하지 않으며 독일 언론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그보다는 2018년 1월 초 골든글로브 시상식 파티에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를 마친 후 그녀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설지 여부가 곳곳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틀 후 슈피겔 온라인은 그녀를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 엘리트들의 실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자기 비판적 토론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 언급했던 일러의 토크쇼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논쟁이 최근 중소여론, 특히 공영방송 기관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시발점은 트럼프의 승리와 유럽에서의 우익 대중영합주의당의 약진이었다. 특히 독일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상류계급 저널리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는데 그 주제는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와 독일 제2 텔레비전 방송 GDF의 경영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출신 성분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흐리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 이 비판은 이른바 수도 저널리즘에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 미디어 그룹, 예를 들어 일간지 베스트 도이체 알게마이네 차이퉁을 주로 발행하는 미디어 그룹인 푼케나 쾰르그 블라터라는 일간지를 소유한 디몽, 그리고 베를리너 차이퉁, 함부르그 모르겐 포스트 등 대다수 언론사의 중앙 편집부가 베를린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와 겐다르멘 마르크트 S반 역과 프리드리히슈 트라세, 라이프치거 거리, 그리고 이들 거리와 인접한 수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작은 구역 안에 슈프링거의 본부를 포함한 유수의 대기업 본부가 대거 입주해 있다. 연방의회, 재무부 같은 주요 부처 또한 기자와 정치인, 기업 대표가 정기적으로 동일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만나 현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그에 인접해 있다. 양쪽이 끊임없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언론이 정치를 조종하려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비판적 언론인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는 보통 거품이나 치즈볼로 불리는데 그 예로 대부분의 언론인과 정치인이 서로 인접해 같은 부르주아적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는 베를린의 프렌츠라우어 베르그 지역을 들 수 있다. 베를린의 이런 특수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 각자의 현실과 출신 성분은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독일의 민간 언론 그룹들은 최고 경영자의 거의 77%가 독일 내국인이자 중산층 출신이며 경제계 최고 경영자 집단 다음으로 엘리트층이 배제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함부르크와 쾰른, 뮌헨에 위치한 세 개의 언론 대학은 언론 분야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론계의 사교 반경이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010년 초 한 연구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68%가 4계급 분류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했으며 최하위 계급에 속하는 학생은 전무했다. 하층 계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것이 없다. 언론 보도에서의 핵심 문제는 의도적인 왜곡 보도나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협소해진 관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것은 구동독 출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통일 후 옛 동독에 해당하는 지역권의 일부 공영방송국으로 설립된 중부 독일 방송과 베를린 브란데부르크 방송의 28개 주요 직위에서 동독 출신 언론인은 7명에 불과했다. 동독 지역의 민간 신문사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13명의 경영자 중 동독 출신은 2명뿐이며 13명의 편집자 중에서도 8명이 동독 출신이다. 게다가 독일 전역에 잘 알려진 동독 출신 언론인이자 튜링겐 알게마이네의 편집장인 세르게이 로흐토펜 역시 2009년 말 WAG 미디어 그룹이 해고했고 그 자리를 과거 서독이었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출신의 언론인이 채웠다. 다른 분야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독일 100대 대기업의 500명이 넘는 이사회 구성원과 160여 명에 달하는 연방당국 장관, 340여 명에 달하는 연방법원 판사 중에서 동독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다. 통독 후 새롭게 수립된 연방법원에서도 고위직의 5.9%만이 동독 출신이다. 새로운 연방주에서 급속히 성장한 AfD 지도층 대부분은 옛 연방공화국의 엘리트층 출신이다. 동독의 많은 주민들 또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자신들은 중요한 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엘리트층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한적이면서 대부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엘리트 각 개인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으며 친절할 수도 무례할 수도 있고 허영심이 강하거나 겸손할 수도 정직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다. 다만 대중과 구별되는 부분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그들의 시각인데 이는 일반인과의 현실적 거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거리는 구체적인 개인사에 따라 한 사람의 행동 반경을 아주 확고하게 형성할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엘리트 2사람의 사례가 그 범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의 일원인 한스 그라프 폰 데어 골츠는 허버트 크반트의 오랜 대리인이자 BMW 감독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엘리트와 일반인의 관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를 상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공손하고 친절한가를 통해 그 사람의 참된 고귀함을 알아볼 수 있다. 진정한 엘리트는 보통 사람과의 사회적 차이를 내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인 페르디난드 피히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다. 그는 재력과 가문에서 성장했지만 끊임없이 타인을 불신했으며 사람들을 신뢰와 친절로 대하는 것보다는 공포와 통제로 상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